안녕하세요. 40대에 후회 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너무도 허망하게 떠난 아버지의 빈자리는 저에게 후회만 느끼게 만들었어요. 왜 그때 더 신경 쓰지 못했는지, 왜 미리 눈치채지 못했는지 후회만 가득합니다. 지금 순간도 가슴에 사무치는 후회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정말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기엔 생전에 베풀면서 살았던 아버지의 인생이 억울할 정도입니다. 아버지는 표고버섯 농장을 운영하셨는데 해외에 수출될 정도로 꽤 규모가 컸답니다. 형과 저 여동생은 그런 아버지 덕분에 모자란 것 없이 유복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오래 살던 동네에 있던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감사패를 받기도 하셨답니다. 아버지와 제가 감사패를 어루만지면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리선 목소리로 한 소리 했습니다. 그놈의 감사패 받는다고 뭐가 남어? 장학금 기부한다고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가 좋다고 저놈의 감사패를 애지중지하고 있어? 엄마는 아버지가 기부했다는 소식에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아버지가 떨떠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다 결정된 건데 왜 자꾸 그래? 내가 당신 돈으로 기부한 것도 아니잖아. 남의 집 자식들 잘 살라고 저렇게 기부하면 걔네가 나중에 뭐 당신한테 효도한대? 얼굴도 모르는 애들 도와주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난리야? 그럴 거면 당신 장남이나 더 챙겨. 걔도 사업 자리 잡는 중인 거 까먹었어? 당신이야말로 큰아들 일에 신경 좀 꺼. 자기 사업은 자기가 알아서 자리 잡아야지. 언제까지 부모가 도와주기만 해? 아버지의 말에 엄마는 속이 터진다면서 한숨까지 쉬었어요. 그걸 보던 저는 참 의아했죠. 엄마는 항상 아버지가 좋은 일을 하면 괜한 돈 쓴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 무렵 큰형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엄마는 더 예민해져만 갔어요. 늘 형이 먼저였던 엄마는 아버지가 형을 더 챙겨주길 바랬던 겁니다. 제가 커오면서 봐도 두 분은 참 안 맞는 점이 많았어요. 큰형님 같은 경우엔 컨테이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시작이 불안정했죠.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가 그런 형을 더 도와주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랬던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성인이 된 자식들 인생은 알아서 살게 두자는 주의였어요. 심지어 아버진 하나뿐인 여동생한테도 엄했습니다. 그래도 엄한 아버지 밑에서 저희 삼남매는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잘 클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형은 사업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아버지께 손 벌릴 궁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릇은 결혼하고 나서도 바뀌질 않았죠. 한 번은 가족 모임 중에 형이 술을 좀 마신 채로 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정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신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늘에 대고 맹세할게요. 넌 동생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어? 알아서 해결할 생각도 안 해보고 왜 맨날 집에 기댈 생각만 해? 아버지가 언제 저 도와주신 적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사업한다고 하면 없는 돈도 만들어서 부모님이 도와주려고 한다는데 아버지는 왜 저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구세요? 저 이 집 장남이잖아요. 장남이면 뭐? 네가 언제 한 번이라도 장남답게 굴었으면 나도 너한테 이렇게까지 안 했어. 아버지가 형한테 화를 내면서 소리치자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말리면서 애원하듯 말했어요. 여보, 왜 그래요? 얘가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처자식 먹여 살려 하는데 일이 안 따라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당신은 언제까지 장남이라고 얘만 싸고 돌 거야. 당신이 자꾸 그렇게 다 받아주고 도와주러 가니까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집에 손부터 벌리잖아. 얘가 어릴 때 몸 약했던 거 잊었어? 내가 품에 안아서 힘들게 키운 내 자식인데 당연히 더 애틋하지. 지금 저렇게 큰 것도 기적이야. 당신 큰아들 살려놓은 사람이 나라고.
여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큰아들 살린다고 생각하고 이번 딱 한 번만 도와주자.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엄마는 아버지한테 형 사업 좀 도와달라고 빌었어요. 솔직히 무늬만 가족 모임이지 엄마는 아버지한테 형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려고 만든 자리였던 겁니다. 어릴 적 유독 몸이 약했던 형을 엄마는 집착이라고 할 만큼 챙겼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아버지는 늘 답답해했죠. 하지만 아버지도 엄마가 울면서 애원하자 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있는 형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네 엄마랑 내가 널 어떻게 키운 줄 알아? 힘들게 키워놨으면 알아서 좀 살 때도 됐잖아. 왜 이렇게 부모 속을 썩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신 손 안 벌릴게요. 정말이에요. 형이 아버지께 손을 벌릴 때마다 엄마는 그런 형을 감싸면서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오죽하면 여동생도 저한테 걱정하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큰오빠, 사업 어려울 때마다 일부러 엄마까지 앞세워서 저러는 것 같지 않아? 뭐? 에이, 설마 아닐 거야. 이번에 가족 모임도 엄마가 큰오빠한테 꼭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오라고 통화하는 거 내가 분명히 들었다니까? 애들도 있어야 아버지가 넘어올 거라면서 그랬어. 엄마가 그랬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어. 큰오빠가 또 엄마한테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고 하소연했겠지. 저 정도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매번 이게 뭐야? 저는 여동생의 말에 깜짝 놀랐죠. 그 당시 저도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께 손을 벌릴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모으신 재산인데 제가 어떻게 함부로 손을 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은 조금만 힘들어도 아버지를 찾아와서 손부터 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도 형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 다음부턴 힘들어도 절대 아버지한테 손 벌리지 마. 야, 아버지가 나 도와주신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엄마랑 형이 울면서 애원하니까 도와주시는 거잖아. 아버지도 노후엔 좀 편히 쉬게 해드려야지. 매번 이렇게 엄마 뒤에 숨어서 아버지한테 손 벌릴 거야?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네가 도와줄 거 아니면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어차피 집안 장남은 나야. 그러니까 넌 가만히 있어. 형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집안의 장남은 본인이라면서 화를 냈어요. 아마 이때부터 형은 아버지 재산이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형의 그런 까만 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형을 두고 다시 아버지께 갔더니 여동생이 아버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요. 아니다. 내가 잠시 놀라서 그런가 보다. 좀 누워서 쉬세요. 괜히 큰오빠 일에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 고맙다. 내 생각해주는 것 둘째랑 너뿐이구나. 곧 큰오빠도 자리 잡는 날이 오겠죠. 아버진 건강 잘 챙기세요. 다음 검진 땐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딸한테 침만 되는 것 같네.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여동생의 따뜻한 말에 아버지는 편히 쉴 수 있었어요. 평소 아버지는 심장 질환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여동생은 큰형이 돈 얘기를 꺼낼 때마다 조마조마했어요. 연세도 점점 들어가시니 아버지 건강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아버지의 상황을 알면서도 늘 돈 문제만 생기면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형수가 아버지께 참 지극정성이었다는 거였죠. 정말 여동생만큼이나 아버지께 잘했던 사람이 형수였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홍시와 직접 끓여온 사골국까지 챙겨온 거예요. 아버지가 병원에 검진 다녀오는 날이라 저도 아내와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댁으로 갔죠. 그때 형수가
반갑게 저희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동서랑 같이 내려왔어요? 바쁠 텐데 뭐하러 왔어요? 안 그래도 내가 아버님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부모님 댁에 와 있는 형수를 보면서 물었어요. 형은 안 오고 형수님 혼자 오신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오늘 같이 오려고 했는데 마침 딱 일이 생겨서요.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왔어요. 제가 사골국 좀 해왔는데 얼른 들어가서 같이 먹어요. 형수는 먼저 도착해서 아버지를 챙겨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집 안으로 가보니까 부모님도 다 같이 식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와 아내를 보더니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흰 왜 인제야 와? 형수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이렇게 아버지 식사까지 챙겨야겠어? 엄마의 말에 저와 아내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형수는 전업주부였고 저와 아내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퇴근하고 바로 왔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억울하긴 했죠. 그때 아버지가 엄마를 탓하면서 말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온 것 같은데 왜 애들한테 트집을 잡아? 동주야, 오느라 고생했다. 어서 앉아라. 길은 안 막혔어? 네, 아버지 몸은 좀 괜찮으세요? 난 괜찮어. 우리 막내딸이 같이 가줘서 수월하게 다녀왔다. 다행이에요. 다음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정확히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건강관리는 신경 쓰셔야 돼요.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니까 엄마는 또다시 절 탓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건강관리 신경 쓰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봐. 네 형수는 여기서 밥까지 차리고 네 아버지 챙겨주려고 사골국까지 우려왔잖아. 그런데 왜 네가 형이 왔네만에 찾고 있어? 형수만 왔으면 됐지. 괜히 형을 찾고 그래. 형이 없으니까 물어본 거죠. 그리고 저희도 평소에 다 알아서 잘해요. 평소에 하면 뭐하니? 눈으로 보여지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네 형이랑 형수를 더 예뻐하는 거야. 엄마는 그날따라 유독 형네 부부를 감싸면서 저를 탓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보다 못한 아버지가 그런 엄마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애들한테 괜한 부담 주지 마. 그리고 둘째가 어디 부모 서운하게 하는 애야? 애들 알아서 하게 냅둬. 당신은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오늘은 큰며느리가 해온 것 좀 봐요. 얘가 이거 가져온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나도 눈이 있고 입이 있는데 당연히 알지. 누가 몰라? 큰며느리 고생했다고 다 알아. 근데 당신처럼 비교하면서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제발 애들 좀 비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 결국 엄마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알고 보니까 엄마는 제가 그 자리에서 형을 찾았다는 게 싫었던 거예요. 엄마는 형이 아버지 눈밖에 날까봐 늘 전전긍긍이셨거든요. 그런 엄마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엄마한테 자꾸 비교하지 말라고 한 소리를 하셨던 거죠. 정말 엄마한테는 큰형뿐인 사람처럼 평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73세가 되던 해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말 온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저는 놀라서 아버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먼저 도착한 형을 보면서 다급하게 물었어요. 형, 아버지 어떤 상태셔? 뇌출혈이래. 일단 수술 끝나봐야 안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자. 저는 아버지가 그저 건강하게 깨어나시기만을 바랬어요. 워낙 연세가 많아서 수술 후에도 어떤 상태일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아버지는 깨어나신 후부터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셨던 겁니다. 이대로 태어나셔도 엄마 혼자서 아버지를 돌보는 건 힘들 게 뻔했어요. 그때 형이 단호한 목소리로 나서면서 말하더군요.
방금 의사 면담하고 왔는데 아버지 거동이 힘드실 것 같으시대. 그리고 앞으로 병원에 와야 될 일도 더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엄마랑 상의해봤는데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살게. 저는 형의 말에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모신다고? 괜찮겠어? 형 일도 바쁘고 애들도 셋이나 있잖아. 괜찮아. 아내가 전업주부이기도 하고 애들도 학교 다녀서 많이 손 가는 때도 아니잖아. 걱정 마. 그리고 아버지한테 도움받는 것도 많은데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형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 나도 자주 들릴게. 내가 장남인데 당연하지. 이제야 동생들한테 장남다운 모습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나도 마음이 편하다. 아버진 너무 걱정 마. 네 형수가 평소에도 아버지께 참 잘했잖아. 나도 알지. 우리도 자주 들릴 테니까 형이 고생 좀 해줘.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지자 형은 바로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저는 형이 드디어 큰아들 노릇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의 속내를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그동안 형수가 아버지께 정말 잘했기 때문에 형과 형수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했을 때 덥석 믿었던 것도 있어요. 그렇게 저와 여동생은 자주 아버지를 보러 다녔죠. 분명 저희가 갈 때만 해도 아무런 기색이 없었어요. 그런데 간호사였던 아내가 아버지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호흡도 안 좋고 손발도 너무 차가우신 것 같아요. 아내는 아버지를 이리저리 살피면서 걱정스럽다는 듯 말했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목소리로 엄마가 달려오더니 아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남편 원래 손발 차가운 편이야. 건강하실 땐 그럴 수 있는데 아버님 한 번 수술하신 적도 있고 지금 거동도 불편하시잖아요. 자주 같이 걸어줘야 하는데 혹시 일주일에 몇 번씩 걷는 연습하고 계세요? 일주일에 뭐 그냥 두어 번 정도 하고 있지. 다 꺼져가는 촛불인데 어떻게 살려.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거지. 어머님, 힘드셔도 하루에 30분씩은 마당이라도 같이 걸어주셔야 돼요. 어려우시면 다음 주부터 제가 와 있을까요? 제가 휴가라도 쓰고 와서 방법이라도 좀 알려드릴게요. 뭐? 네가 여기 와 있겠다고? 아내가 휴가를 쓰고 잠깐 와 있겠다고 하니까 엄마는 깜짝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심지어 형수는 아내의 말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아내를 보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하러 동서까지 와? 여긴 나한테 맡겨도 된다니까. 동선 병원 일도 바쁜데 어떻게 오겠다는 거야? 아버님이 아프신데 제가 어떻게 일을 해요? 우선 와서 제가 잠시라도 도와드릴게요. 동서,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글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여러 사람 내려와서 있어봐야 아버님 정신만 사납게 해드려서 더 안 좋아. 나도 알아볼 만큼 알아봐서 말하는 거니까 신경 꺼. 아내는 형수의 태도에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제가 봐도 형수의 반응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죠. 저도 그런 형수를 보고 조금 이상했어요. 결국 아내는 형수의 만류에 아버님 병간호는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솔직히 아내 직업이 간호사니까 아버지 병간호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는 그런 아내와 형수를 말리면서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둘째 며느린 간호사니까 병원에 있어야지. 집안일은 전업주부인 네 형님한테 맡겨. 넌 아무 걱정 마. 네 형님이 매일같이 네 아버지 발도 주물러 드리고 밥도 떠먹여 드리고 다 잘하고 있어. 네, 어머님. 그래도 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꼭 말하세요. 그래. 걱정 말고 가. 너희도 그리고 그만 좀 내려와. 여기 돌보는 사람이 몇인데 걱정 말고 가. 그날 아내는 계속해서 의아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는 저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은 내가 자주 오는 게 싫으신가 봐.
당신 힘들까봐 그런가? 3교대로 일해서 걱정될 수도 있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꼭 우리가 자주 오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저는 아내의 말이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지나가듯 했던 말이 확 떠올랐던 순간이 있었죠. 보험조사관으로 일하던 저는 한 기관에 출장을 갔다가 미리 연락도 없이 아버지 집으로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연락도 없이 등장하자 엄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 여기 무슨 일이야? 온다는 말도 없었잖아. 근처 출장 왔다가 가는 길에 들렸어요. 뭘 그렇게 놀라세요? 아들이 부모님 집에 들리는 게 이상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해서 그랬지. 얘 며느라, 우리 동주 왔네. 지금 들어갈 거야. 엄마는 꼭 집안에 있는 형수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미리 경고하듯 말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이상해 보였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아버지는 촉촉한 눈가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형수는 젖은 수건으로 아버지 손과 팔을 닦아주면서 옆에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시는 거예요? 동주야. 네, 말씀해보세요. 어디 아프세요? 동주야, 배고프다. 저는 아버지가 갑자기 배고프다고 하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간이 2시쯤이었는데 당연히 점심을 드셨을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옆에 있던 형수한테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지, 점심 안 드셨어요? 점심약 드시려면 밥 드셨어야 될 시간 아니에요? 드셨는데 요즘 자꾸 배가 고프다고 하세요. 저도 그래서 정말 난감해요. 아가씨랑 전화할 때도 계속 배고프시다는 말만 하신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힘도 너무 없고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진짜로 어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병원에 잠깐 모셔가 봐요. 어제 검진받고 왔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요.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형수님을 의심해요. 아들로서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그래도 옆에서 가장 가깝게 모시고 있는 건 저예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아버님 손발 닦아드리면서 혈액순환 잘 되라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다 제가 배워서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절 의심하시면 되겠어요? 형수의 말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 순간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었죠. 심지어 그때 엄마가 나서서 형수를 거들면서 저한테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동주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보기에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일이 쉬워 보이니? 요즘 시대에 며느리가 시아버지 병간호한다고 같이 산다고 하면 그 집 며느리 대단하다고 다 부러워한다. 그런데 네가 갑자기 나타나서 병원을 데려가네 마네 해야겠어? 엄마의 말까지 들어보니까 제가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 했던 말이지만 형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들렸던 건가 싶은 겁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주방에는 형수가 아버지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들에 관한 메모가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써주는 형수한테 사과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수, 제가 죄송해요. 전 아버지가 배고프다고 하시니까 놀라서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점심 드시고 점심약도 다 챙겨드렸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한 번 쓰러지고 큰 수술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있을 수 있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뭘 몰라서 그랬어요. 다음엔 조심할게요. 저는 형수한테 사과했어요. 아무래도 저보단 자주 보는 형수와 엄마가 잘 알겠지 싶었던 겁니다. 그 후 저는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전 이제 가볼게요. 다음에는 애들이랑 같이 올게요. 동주야, 여기서 자고 가, 저 내일 출근해요. 주말에 올게요. 약 잘 챙겨 드시고 밥도 잘 챙겨 드세요. 아버진 그날따라
저한테 자고 가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자식 떠나보내기 아쉬운 마음에 하는 인사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애써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의 슬픈 마지막 얼굴이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와 휴무를 맞춰서 같이 시골 부모님 댁에 가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효도하려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말이요. 저는 아내와 같이 아버지를 뵈러 내려가기로 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저는 엄마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병원 영안실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모습의 아버지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는 엄마를 붙들고 무슨 일이냐면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왜 영안실에 계시냐고요? 네 아버지가 오래 주무시길래 방에 가봤는데 이미 숨을 안 쉬고 있었어. 급하게 병원으로 옮기긴 했는데 심장마비라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네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오열했어요. 저는 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아버지를 보면서 허망한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한 걸음씩 차갑게 누워있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울고 있던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자국을 보게 됐어요. 누워 계신 아버지 몸에서 멍자국이 보였거든요. 보험 조사관으로 일하던 저는 그 순간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했던 아버지 몸에 멍이 있다면 이건 누군가가 폭행을 가했다는 게 확실하다 싶었죠. 그리고 아버지를 이리저리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끝에 제 결론은 단 하나였어요. 아버지 죽음에 무언가 있다는 걸 느꼈고 그 순간 정신을 다잡고 가족들 모르게 아버지 소지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호사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오실 때 입고 있던 소지품을 볼 수 있었어요. 거기엔 아버지가 평소 목에 걸고 다니던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휴대폰은 제가 들고 있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도 모르게 제 차로 가서 아버지 휴대전화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금 설정이 안 되어 있던 아버지 휴대폰에서 저는 의문의 녹음 파일들을 다량 발견했어요. 아버지는 일을 할 때부터 실수를 줄이기 위해 늘 녹음을 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그만둔 후에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늘 녹음을 해두셨죠. 이런 습관이 있던 아버지를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휴대폰을 제일 먼저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을 확인한 전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바로 거기엔 형과 형수 그리고 엄마의 실체가 그대로 녹음된 채 있었거든요. 첫 녹음 파일부터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아버지는 힘겨운 목소리로 형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나 물 좀 줘. 물은 왜 자꾸 찾아요? 물 마시고 나면 화장실 간다고 할 거잖아요. 누구 똥개 훈련시켜요? 나 목이 너무 말라. 제발 물 좀 줘. 혼자서 화장실 갈 거 아니면 물 달라는 말도 하지 마요. 아시겠어요? 혼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귀찮아 죽겠네 정말. 형수는 아버지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면서 소리쳤어요.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가 뇌출혈로 혼자서 거동도 제대로 못하던 시기 같았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형수는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흉내만 내고 있던 거예요. 그걸 듣던 저는 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녹음 파일은 하나씩 넘길수록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형수의 만행도 기가 막혔는데 엄마의 태도는 저를 기겁하게 만들었어요. 여보, 배고파. 밥 좀 줘. 지금 삼겹살 먹는 거 몰라? 밥 타령 좀 그만해.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 그냥 옆에 좀 앉아서 밥만 먹게 해줘.
저놈의 인간 어떻게든 살겠다고 지팡이까지 짚고 온 거 봐. 큰애야, 네 시애비 밥도 주지 마. 저것 봐. 아유,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말년에 아주 혹을 붙였네.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시끄러워. 야, 동우야, 네 아버지 방문 좀 제대로 닫어. 아예 자물쇠 같은 걸로 잠가버리던지. 내가 밥맛이 다 떨어진다. 엄마는 큰형까지 불러서 아버지를 방에 가뒀어요. 심지어 형은 그런 엄마의 말에 단 한 번도 반박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화내면서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좀 방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나와서 식구들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너 그러다 천벌 받아, 이놈아. 네, 천벌 받을 테니까 제발 조용히 그 입 좀 다물고 방에 있어요. 녹음을 들을수록 정말 화나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형은 그동안 아버지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매일같이 아버지한테 돈 타령만 했던 거예요. 돈 어딨어요? 돈 좀 줘봐요. 아픈 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장남한테 잘하셔야죠. 못 준다. 내가 너한텐 1원 한 푼도 못 줘. 그 돈 다 어쩌려고 그래요? 죽을 때 이고 가시려고? 어차피 내 돈 될 거 미리 좀 달라고요. 못 준다, 이놈아. 그렇게 악을 써봐야 어차피 내 돈 될 건데 뭐하러 고집을 부려요? 통장이랑 도장 어디냐고요? 그 후 형은 아버지 방에서 우당탕 소리를 내면서 서랍 뒤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형과 형수가 선뜻 나서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했던 이유를 알겠더군요. 이런 검은 속내가 숨겨져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후로도 형은 아버지만 보면 돈으로 닥달을 했어요. 저는 아버지 휴대폰을 두 손에 쥐고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경찰의 가정폭력으로 형과 형수, 엄마까지 모조리 신고해버렸어요. 제가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가 쓰러지기 직전 형과 형수, 엄마까지 합세해서 있던 일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사고 직전 술에 취해 있던 형이 아버지한테 고함을 지르며 소리쳤어요. 내일까지 잔금 치러야 하는데 대체 돈은 언제 줄 건데요? 누구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요? 그러자 엄마는 취한 형을 말릴 생각도 없고 형을 거들면서 아버지를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왜 그래? 장남이 잘 돼야 우리도 먹고 사는 거라니까. 결국 부모 모시는 건 장남뿐이라고. 돈 내놔. 죽을 때 이고 갈 거야? 더 이상은 안 돼. 우리 둘째하고 셋째한테도 물려줄 거야. 그동안 저놈이 해간 돈만 해도 얼만지 알아? 그러자 형수까지 나서서 아버지를 다그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그 돈을 저희 주면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안 된다고. 절대 못 줘. 1원 한 장도 못 줘.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못 준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러자 형이 괴성을 지르더니 아버지를 보면서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마지막 기회 줄 테니까 당장 돈 내놔요. 딱 1억인데 왜 못 주냐고요? 지금 사업 힘드니까 빨리 1억만 줘요. 빨리! 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준다. 네 놈이 그동안 받아간 내 돈을 생각해봐. 더 이상은 못 줘. 아버지는 지금껏 큰형한테 줬던 돈이 꽤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장남한테 물려주시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신 거죠. 형은 아버지 말에 격분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형의 행동에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고통 가득한 소리에 저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식구들을 경찰에 신고한 거죠. 저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고 전화를 끊으면서 홀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아버지 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다 밝혀서 죗값 치르게 할 거예요. 그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둘째 아들 믿어주세요. 저는 모든 사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아버지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잠시 병원 영안실에 모셔두고 경찰서에서 뻔뻔한 인간들을 보게 됐어요. 제가 경찰서에 가니까 뻔뻔한 얼굴로 형이란 인간이 경찰한테 해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술에 취해서 그래요. 그냥 물건만 던졌을 뿐이에요. 절대 전 뭐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맹세할 수 있어요. 녹음만 가지고 멀쩡한 사람 이렇게 몰아가도 되는 겁니까? 에? 부창부수라더니 옆에 있던 형수란 인간도 맞장구 치며 소리치더군요. 그리고 아버님이 평소에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요? 마음에 안 들면 손찌검도 했다니까요. 경찰관님, 저도 억울해서 그랬어요. 억울해서 병간호를 조금 안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어머님? 제 말이 맞죠? 그럼요. 내가 우리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 나이 먹도록 다른 남자 쳐다본 적도 없어요. 경찰서에 가보니까 뻔뻔한 인간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내뱉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에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 입 다물어. 당신들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도 사람이야? 엄만 대체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너 뭐야? 네가 신고했지? 넌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네 아버지한테 내가 얼마나 당하고 살았는지 알아? 맨날 계집질에다가 돈 좀 번다고 사람을 얼마나 개무실했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저런 식으로 학대를 해? 대체 형이 뭐길래 이런 짓을 해? 제가 엄마한테 형을 탓하면서 말하자 옆에 있던 형이 저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네가 뭘 안다고 큰 소리야? 결국 끝까지 아버지 모신 건 나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재산도 내 거지. 또 그놈의 돈이야? 지금껏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 줄 알아? 아버지가 너 해준 돈만 5억이 넘어. 그때마다 나랑 막내 동생이 뭐라고 했던 적 있어?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러면 적당히라는 걸 알아야지. 그리고 5억이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 중에 절반이나 가져간 거라고. 그렇게 뜯어가고도 부족했어? 뭐? 너 이런 싸가지 없는 걸 봤나? 어디서 형한테 야래? 너같이 개념 밥 말아먹은 놈한테 형 소리도 아까워. 그러자 형수라는 게 갑자기 형편을 들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네. 증거를 가지고 와요, 증거. 너도 똑같아. 내가 세트로 묶어서 죗값 제대로 받게 할 거야. 그리고 이게 증거야. 이 녹음 파일에 니들 목소리 다 있어. 동영상도 없잖아. 위아래도 모르고 날뛸 줄만 알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잖아. 진짜 우리도 짜증난다고. 그 와중에도 제대로 된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 몰아가냐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어쩜 그런 짓을 해놓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결정적인 제보라도 찾기 위해 동네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동네 노인회관에 음료수를 사들고 가서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뒤를 밟기 시작했죠. 그러자 어떤 할아버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소리치셨어요. 이놈아, 왜 이제야 왔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일찍 와서 아버지에 대해 물어봤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네 아버지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 평생 자식밖에 모르던 사람이야. 네 엄마가 옆 동네 김씨랑 바람나서 동네가 난리 났을 때도 네 아버지는 오로지 자식들 생각해서 참았어.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끝까지 애들은 몰라야 한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이해만 하던 사람이 정작 뇌출혈로 쓰러지니까 네 엄마가 어땠는 줄 알아? 매일 네 엄마 소리 지른 소리에 잠도 못 잘 정도였어. 아주 얼마나 사람을 쥐잡듯이 잡았는지 몰라. 혹시
부모님 싸울 때 직접 보시지 못했어요? 봤지. 내가 네 아버지 집 옆에 살잖아. 그만 좀 하라고 소리치니까 남의 일에 신경 끄라면서 나한테 맹수처럼 달려들더라니까.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이야. 누가 한마디 하면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사람들이 피해 다녔다니까. 내가 그때 더 말렸어야 했는데 다 내 탓이야.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저한테 다가와 그동안 목격했던 일들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실체를 들으면서 저는 동네 분들에게 오열을 하면서 부탁했습니다. 어르신들,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탄원서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발 이 사건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그러자 어떤 할머니께서 저를 보며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지. 이 동네 오래 살면서 그렇게 좋은 사람 네 아버지뿐이었어. 우리가 뭐든 도와줄게. 좋은 사람 편히 쉬게 해줘야지. 그러자 다른 분들께서도 모두 돕겠다면서 나섰어요. 그 결과 정확하게 27장의 탄원서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증인까지 자처해서 기꺼이 경찰서까지 나와주셨어요. 그리고 탄원서와 증언들이 모두 채택되면서 악마 같은 인간들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 학대 및 폭행으로 형이란 인간은 1년 10개월, 형수란 여자도 징역 6개월을 받았어요. 그리고 같이 가담한 엄마란 인간도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된 겁니다. 저희 아버지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가해자들이 겨우 이 정도 처벌을 받게 된 게 충격적이었어요. 심지어 판결 사유도 기가 막혔습니다. 초범에다가 사망에 이를 만큼 직접적인 정황이 없다는 거였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진 75년 동안 한평생 동네 분들의 존경을 받았고 자식한테도 한결같이 자상한 분이셨어요. 이런 아버지를 위해 제대로 된 복수도 대갚아주지 못한 게 한이었습니다. 여동생은 판결이 끝나고 엄마란 여자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도대체 왜 그랬어?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당신 왜 그랬냐고. 날 제일 많이 닮은 장남을 도와주고 싶었어. 됐냐? 구두쇠 같은 양반이 곧 죽어도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 장남만 있으면 내 노후가 편할 거라고 믿었어. 왜? 당신 인간도 아니야.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여동생도 밝혀진 증거들과 판결에 억장이 무너진 듯 울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평소 아버지와 자주 통화하던 여동생도 자책을 많이 했어요. 그 후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살았던 세 명이 구치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동생은 눈물로 장례식을 지내야만 했어요. 그들은 장례식도 보지 못했고 증인으로 와주신 동네 주민들께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같이 슬퍼해 줬습니다. 저는 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며 목 놓아 울었어요. 아버지, 못난 절 용서하세요. 제 탓입니다. 열일 제쳐두고 아버지 곁을 지켰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절대 절 용서하지 마세요. 하염없이 울고 있던 제 옆에서 여동생은 저와 같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 매일 통화하면서 몰랐던 내 탓이야, 오빠. 내가 바보 같았어. 아버진 나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주셨는데 난 그러지 못했어. 아버지 곁을 지켰어야 했는데. 아니야, 자책하지 마. 아버진 그래도 네가 있어서 행복하셨을 거야.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아버지 편히 못 쉬셔. 마지막은 편하게 해드려야지.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사랑에 효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가버리실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여동생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런 여동생과 저를 보면서 동네 주민분들도 많이 울고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도 어느덧 넉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경황이 없어서 전하지 못한 감사의 뜻을 전해보려고 해요. 아버지를 사랑해주신 모든 우리 동네 주민분들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 긴 사연을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바치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편히 쉬고 계시죠? 못해드린 게 많아서 제가 면목이 없네요. 더 잘해드리지 못한 불효자를 용서하지 마세요. 아직 해드리고 싶은 게 더 많아서 후회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좋은 추억과 아버지가 주신 사랑 가슴에 품고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리고 먼 훗날 다시 만나면 꼭 자랑스럽게 인사드릴게요. 그리운 나의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 아버지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건강할 때 부모님께 전화라도 한 번 더 해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와서 후회되는 건 아버지께 더 자주 연락조차 못했다는 게 참 미련처럼 남네요. 부디 연말에는 가족들과 따뜻한 사랑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